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7월 다섯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의 증시 부양책 철회 우려로 상하이 지수가 무려 8% 이상 급락한 건데요. 이번 중국발 악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등 세계 증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 회장이 67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총괄 회장이 장남인 신동주와 일본으로 건너가 사남 신동빈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의 해임을 지시하자 이사회를 장악한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인 신 총괄 회장을 전격 해임한 건데요. 이번 사태는 롯데판 형제의 난으로 불리면서 치열한 후계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생활을 할 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조 전 부사장 측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 계열사 사업권을 받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은 구치소 관계자에게 운동을 자주 시켜주고 면담을 자주 해서 건강 상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수온주가 35도를 넘어가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대구와 울산 등 전국 36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에어컨 없으면 이제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상청은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입장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일본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등 우방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나올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상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메르스 사태 종식이 선언되면서 경기 회복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투데이와 출발 640을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평일 아침 8시에 방송되는 라이브투데이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에 방송된 라이브투데이 2부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방송된 라이브투데이 2부의 주요 뉴스 가운데 방송 당일부터 이틀간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 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11조 8천억 원가량의 추경안을 다루는 이번 심사를 두고 여당은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입 보전용 추경과 사회 간접자본 사업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경우 사안의 주제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에 따라 당일의 주요 뉴스로 비교적 전반부의 뉴스가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신으로 간략히 처리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구성 방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적 악재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정부 예산을 추경하게 된 상황에서 11조 8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용도에 대한 타당성은 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비중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나아가 해당 이슈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상세한 해설 및 논평을 제공하는 등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견제적 입장에 있는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혹여 부족한 세입을 메우거나 민생과 직접 관련 없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여지는 없는지 연합뉴스 TV가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보도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 권력에 대한 연합뉴스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이재용 승계 어디까지 왔나? 남은 숙제는 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는 얼마 전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경영승계의 큰 산을 넘었다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나가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TV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의 합종 연행을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지나치게 삼자적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과 역할을 생각해 보면 삼성의 소유구조 재편은 단순히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의 경영 및 재산 승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일부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삼성 일가의 소유구조 승계의 불합리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편법 및 탈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경영권 및 부의 세습을 위한 삼성그룹 전체의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합뉴스 TV는 외형상의 객관보도 차원을 넘어 국민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이러한 변화가 국내 산업 및 경제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 라이브 투데이에 관한 모니터견입니다. 메르스 종식 코앞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참으로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패닉 상태로 만들고 경제적인 손실마저 막대하게 초래했던 메르스가 종식된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오전 현재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메르스 환자는 186명에 머물러 있고 사망자도 36명으로 동일하고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치사율 역시 19.4%로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중인 13명 가운데 1명만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메르스 환자는 1명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사실상 메르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전염병 환자가 아마도 국내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 국민들이 마치 메르스에 감염돼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스러운 보도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갑자기 메르스가 종식되었다는 보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상 있어왔던 보도 패턴이었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이렇게 단기간에 종식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왜 그렇게 야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메르스라는 것은 그리 심각한 병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혹은 메르스가 정말로 다 치료가 된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질문 어느 하나에라도 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이브투데이를 살펴본 김재선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바쁜 출근길에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는 출발 640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2일 수요일 오전 6시 40분에 방송된 출발 640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이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을 맡게 된 직후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당사자인 성완종 씨는 이미 사망했고 그와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혹과 불신을 받아온 사건입니다. 더구나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칫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뉴스 보도에서는 관련 재판을 다분히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톤으로 보도했다는 느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홍준표 재판 시작, 법정 공방 서막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무언가 드라마틱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또 앵커멘트 역시 유죄를 입증이 하는 검찰과 이를 깨야 하는 두 사람이라고 함으로써 재판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양측 간의 권력 싸움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뇌물을 전달했다면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일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무죄가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즉 이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체대한 사안을 두고 뉴스에서 검찰이 그간 숨겨온 패를 꺼내들었다 혹은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적지 않을 정도로 장막을 쳐왔다. 과연 어느 쪽이 재판부를 설득해 승자가 될지 진실게임에 막이 올랐다라는 식의 표현이나 톤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은 게임이 아닙니다. 성 전 회장이 정말 고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전달해왔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그 돈을 받아 챙겨왔다면 이는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나아가 정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실로 큰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성완종 전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잦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진실을 호소하며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법정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 보도 역시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을 배제하고 주변적인 관심만을 유도하는 언론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이 재판 관련 보도를 수행할 때 좀 더 장중한 톤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검찰 측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를 잘 찾아 제출하는지, 피고 측이 변호사를 앞세워 있을지도 모르는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지,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정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결코 정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언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합뉴스TV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출발 640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주 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들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공개된 문서의 해킹팀의 구매자 목록에서 국정원의 위장 명칭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의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여야의 무의미한 정치 공방에만 주력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와 담당 업무 등은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반면 정보기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독미디어대학원 뉴미디어학부 정혜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관련 논란에 대해서 국정원이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국정원 그 불법 해킹 의혹 소식은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었죠. 지난 7일 그 한 IT 전문지가 외신을 인용해서 이탈리아의 IT 기업인 해킹팀이 내부 정보를 통째로 해킹당해서 그 주요 국가들 고객들의 이메일이나 음성 파일이나 직원들 암호 정보 같은 것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해킹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어서 이제 9일자 한국일보 그리고 10일자 세계일보 같은 일간지에서 처음으로 국정원이 구입처로 보인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겨레가 13일에 국정원이 카톡 검열 기능을 요구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국내 인사를 사찰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후에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은 이 사안을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매체 성향에 따라서 이 보도량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 특징인데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는 13일까지 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관련된 보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국회 정보위가 이 문제를 이 다른 14일부터 비로소 그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KBS 메인 뉴스에서도 이 국정원의 해킹 건이 14일자에서도 12번째, 13번째 꼭지로 배치가 됐고 네. 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6번째, 그리고 SBS 뉴스에서는 4번째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일 뿐이지 국내 인사에 대한 사찰이나 선거 그 활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국정원의 반박 내용을 충실하게 그대로 리포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2012년에 국가정보기관에서 어떤 이유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나 검증 보도를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정쟁을 중계 보도하는 형식으로 흘렀습니다. 네. 신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우선 조중동에 비해서는 한겨레나 경향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취재했고 초기에 그 조중동의 보도는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간부가 자살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들의 많은 의문점은 속 시원하게 풀어지지 않은 채 야당의 어떤 문제제기 그리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해명 중계보도 형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그 언론의 검증 기능이나 비판 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죠. 네.
결국 검찰 수사로서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그 국정원 불법 해킹 논란 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과는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언론의 경우에는 지금 뭐 국정원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그리고 국정원의 해명에만 좀 초점을 맞춘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한 그 미디어 비평 매체 예.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제목이 KBS 기자들 부글부글 우리는 왜 국정원 해명만 보도하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어떤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초보적인 국민의 그 의문을 풀어줄 수도 있고 그 정치권에서 오가는 주장들의 진위를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우리 언론이 그런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그 보안 전문업체 대표를 지냈던 안철수 의원이 대책위원장을 한다라는 어떤 정치권 뉴스가 주를 이뤘고 또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그 국정원 간부의 자살과 관련된 어떤 의문점들에 대해서 뉴스 초점이 맞춰지면서 흥미 위주 그리고 인물 위주의 그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학적인 검증 보도는 극히 적었고 국정원의 주장이나 혹은 경찰의 발표 자료에 의존하면서 여야 간의 그 정치권 공방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물론 JTBC나 혹은 일부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이나 한겨레 같은 매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취재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여야 양쪽 주장을 기계적인 균형에 맞춰서 보도하는 그런 행태가 많았고요. 일부 보도 채널이나 종편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긴 했지만 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국정원 불법 해킹 논란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팩트만 가지고도 말씀드린 대로 언론이 전문가들을 잘 동원하면 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뭐 도청이나 감청 개념, 관련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같이 또 논의에 대한 사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정치인들의 입에 보도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선거가 두 차례 있었던 2012년에 왜 그 외국의 보안 업체로부터 정보기관이 이러한 장치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면 언론이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도 언론이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역시 의문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뭐 국정원 직원의 유서라든지 자살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도를 한 반면에 이번 사안을 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자살한 국정원 간부와 관련해서도 우리 언론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초보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검찰에서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 방법이나 유서 공개 같은 것은 어쩌면 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에 정치권과 언론의 어떤 합의를 전제로 어느 정도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졌다면 지나친 어떤 과열 경쟁 보도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만약에 또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억측이 난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그 고인을 둘러싼 많은 의문들이나 또 유족의 좀 이상스러운 행동이나 국정원의 일방적인 어떤 발표와 관련된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이것을 제대로 짚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기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사실 과거에 그 도감청으로 국정원장이 물러나기도 했던 그 김영삼, 김대중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안인데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정권 초기부터 그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 의혹 논란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그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보기관이 계속해서 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그 한국형 정보기관의 어떤 참담한 현실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외국에서도요, 이번 일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외신들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외국 언론의 네. 경우에는 적어도 그 우리나라처럼 정보기관이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이 큰 논란은 우리나라처럼 그 큰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5개국 97개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메인 뉴스에 거의 매일 보도가 되고 또 국회에서 여야 간의 그 주요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어떠한 정보기관도 해명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는 없다라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해외 정보기관들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 불법 사찰 문제로 문매를 맞고 있고 정보기관장이 해고되기까지 하는 어떤 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인 FBI와 마약 단속국에 대해서 그 감청 프로그램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서 마약 단속국이 감청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그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수단과 러시아에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이 EU의 제재 조치에 어긋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 그 서면 질의서가 제출됐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정부처럼 국가 안보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 키프로스에서는 정부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정보보호법 그 저촉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그 정보기관 수장이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에서는 우리와 같이 과열 경쟁 보도는 잘 보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 정보기관 관련 뉴스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나라마다 다른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국익을 위한 어떤 정보기관 활동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좀 구체적인 보도를 자제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기관의 활동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는 한 이번 그 해킹, 이 국정원 해킹 문제 그리고 보도의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또 이에 대한 보도는 우리 언론이 그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이 관련 내용, 관련 사안에 우리 언론이 접근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정보기관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은 선진국처럼 보도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국익을 위해서 공개선 안 될 부분은 그 언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동시에 국정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국익을 앞세워서 덮어버리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론이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국정원 직원인가 아닌가 여부를 떠나서 한국 언론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고요. 또 동시에 그 죽음과 관련된 당사자, 정보기관 신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400GHz 기밀 자료가 유출돼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또 우리 사회 보안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언론이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보수 진보의 성향을 떠나서 네. 뉴스 가치의 토대에서 기본적인 팩트 검증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태도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요. 영원히 불법을 감출 수도 없으며 진실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무장 해제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여당과 국정원이 함께 연쇄국까지 셀프로 발급하고 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정치 공세만 이어가는 건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텐데요. 국정원도 안보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불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도 무차별적 의혹 부풀리기는 지양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내놔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킹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또 불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비한 입법을 정비하는 데도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또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